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거센 확산 추이를 보이며 하루 신규 확진자 8,000명에 근접했고 위중증 환자도 1,000명에 육박하면서 상황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입국자 격리 조치 3주 연장에 이어 일상 회복 이전에 준하는 방역 강화 정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방역 강화 규칙에는 사적 모임 인원 축소와 함께 영업시간 제한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손실이 불가피해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 방안도 함께 밝힐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한계에 다다른 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졌던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 2 문항에 대해 법원이 오류를 인정해 정답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표준 점수 변경 등 연쇄적인 파장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사 바늘의 공포와 통증은 없애면서도 약물 전달 효율성은 더 높이는 차세대형 마이크로 니들 패치의 개발 경쟁이 한창입니다. 니들 패치의 효용성과 개발 현황에 대해 심층 보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정부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축소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사실상의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의료 대응 여력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며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여 개를 추가 확보하고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 전담병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은 12월을 고령층 3차 접종 집중기간으로 설정하고 사전 예약 없이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소년을 위해 학교 방문 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상 반응에 대한 대비책도 세심하게 마련해뒀다며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입을 막기 위해 실시한 해외 입국자 격리 조치가 16일 종료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10일간의 자가격리 지침을 내년 1월 6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몇 개 국가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보다는 모든 입국자를 자가격리하고 PCR 검사를 해서 2차, 3차 감염을 막는 게 중요하다며 연장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남아공 등 11개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 역시 3주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입국이 제한된 11개국 외 모든 국가에서 입국한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내년 1월 6일까지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와 함께 3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3차례 PCR 검사를 받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중환자의 경우 증상 발현 후 최대 20일 뒤에는 격리 해제하도록 병상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위중증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병상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달해 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면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중환자도 증상 발현 20일 후 격리 해제하고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면 병실을 옮긴다는 정확한 격리 해제 기준을 마련해 공지했다며 17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수본은 중등증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대부분 전파 요인 때문에 격리하는 것으로 20일이 지나면 감염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격리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0일이 지나도 퇴원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면 일반 진료실로 옮겨서 진료를 하게 된다며 의료 인력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3만 명에 근접한 가운데 정부가 재택치료자를 대면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21곳 더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전국 13곳에서 운영 중인 단기 외래진료센터를 21곳 추가해 모두 34곳으로 늘려 코로나19 재택치료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산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를 처방하는 기관을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일반병원, 단기 외래진료센터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단기 외래진료센터와 요양시설에서는 항체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어 외래진료센터를 통해 재택치료자 모두 18명,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에서는 모두 536명이 항체 치료제 처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구매비로 2,992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구매비 1,920억 원과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와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 구매비 1,072억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중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먹는 치료제 선구매를 추진해왔습니다. 미국의 머크앤컴퍼니로부터 24만 2천 명분을, 화이자로부터 7만 명분을 구매하기로 했으며 이달 안에 글로벌 제약사들과 추가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백신 3차 접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연말에 건강검진 희망자들이 의료기관으로 대거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연장 대상은 2021년도 일반 건강검진과 암검진이며 성별, 연령별 검진이 포함됩니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년 1월 3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소속 사업장에 연기 신청을 하고 내년 6월까지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이미 전 세계에 퍼졌을 거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감염 속도로 볼 때 증상이 이전보다 덜하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발견된 나라는 15일 현재 77개국입니다. 하지만 WHO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국가에서도 이미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이전의 어떤 변이보다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t's clear that as we move forward, boosters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especially for those at highest risk of severe disease and death.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오미크론 감염 증상이 경증이라고 방심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증상이 약해도 감염자가 많아지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Even if Omicron does cause less severe disease, the sheer number of cases could once again overwhelm unprepared health systems. 오미크론의 확산세를 감안해 영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11개 적색 국가에 대한 입국 제한을 15일 새벽 4시부터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Now that there is community transmission of Omicron in the UK and Omicron has spread so widely across the world, the travel red list is now less effective in slowing the incursion of Omicron from abroad. 영국에서 확인된 오미크론 감염 사례는 4,500여 건으로 이 중 10명이 입원했고 1명이 사망했습니다. 영국의 누적 확진자는 1,093만여 명으로 세계 4위, 누적 사망자는 14만 6천여 명으로 세계 7위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영국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하자 주변국들도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는 오미크론이 위협적이라며 몇 달간 델타와 공존하며 새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의 한 병원 앞에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맞으려는 시민들이 긴 줄을 서 있습니다. 오미크론 첫 사망자가 나오고
며칠 안에 지배종이 될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발표가 나오자 접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주변국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는 이달에 오미크론 변이가 전국을 휩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l y a tous les jours plus de gens qui arrivent en réanimation. Chaque jour, le nombre de gens qui arrivent est plus grand que le nombre de gens qui sont arrivés la veille. Et ça, c'est vraiment pas bon. Et je ne vois pas de signe de ralentissement vraiment. Donc, c'est vraiment inquiétant. 현재 확산세가 가장 극심한 영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Avec le Royaume-Uni, vous savez qu'il y a une règle de test négatif de moins de 48 heures au départ pour pouvoir rejoindre la France. Évidemment, on regarde toujours dans quelle mesure on peut renforcer encore.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미국 제약사 모더나도 오미크론 변이가 위협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폴 버튼 모더나 최고의학 책임자는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입원 환자 가운데 15%가 중환자실에 있는 수치를 보면 델타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행히 사망률이 델타보다 낮지만 오미크론은 질병을 퍼뜨리기에 아주 적합하고 심각한 바이러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언젠가 델타를 밀어낼 수 있어도 당분간은 두 변이가 공존하며 또 다른 변이가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모더나는 현재 오미크론 예방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3, 4월까지는 소량만 사용 가능할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부스터샷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미국에서 승인된 코로나19 백신 3종 모두 오미크론 변이에는 효과가 떨어지며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해야 보호 효과가 복원된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현지 시각 1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과 하버드대학, MIT 공대 연구진 분석 결과 화이자와 모더나의 경우 2회, 얀센 백신 1회를 맞은 사람의 혈액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항체 중화 수준이 전혀 없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최근에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들의 혈액은 오미크론 변이에 강력한 중화 반응을 보였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와 비교해 전염력이 2배 강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잘 전염된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오미크론 변이의 면역 효과가 떨어진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것입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자사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고위험군의 입원 사망 확률을 90% 가까이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내에 주요국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아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화이자가 자사 알약 팍스로비드에 대한 3상 임상시험의 최종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비만과 고령, 기저질환 등 감염 시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고위험군 대상 시험입니다. 증상 발현 후 약을 사흘 이내 복용하면 입원 사망 확률이 89%, 닷새인에 복용하면 88% 각각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 중 5명만 입원했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반면 가짜약을 먹은 시험자는 44명이 입원해 이 가운데 9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건강한 청년 또는 위험인자가 있지만 백신을 접종한 사람 등에서는 이 치료제가 입원과 사망 확률을 70%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We have now proved that instead of 10 of them going to hospital, only one will go. And frankly, no one died in this study. So the mortality should be prevented at very high levels. 화이자는 새 변이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관련 시험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에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해 몇 주 안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I think it can be available this month. First of all, the first thing that needs to happen is that FDA will provide an approval or authorization, emergency use authorization in this case. I think they have a very high sense of urgency. 앞서 지난달 말 미국 FDA 자문위는 화이자 알약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 머크사 MSD의 치료제에 대해 긴급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이자 측 전망대로 연내에 주요국 보건당국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They're going to be submitting that to the FDA and hopefully we'll get some action on that soon.
화이자는 이미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제조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안에 18만 명 치료분을 공급하고 내년에는 최소 8천만 명분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영국이 나이트클럽이나 경기장과 같은 대형 행사장에서 백신 패스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하원은 정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방역 규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백신 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증서입니다. 하원은 또 펍, 레스토랑, 체육관을 제외한 대부분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내년 4월부터는 국민보건서비스 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규제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영국이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해온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BC 방송에 따르면 그랜트 셰프스 영국 교통부 장관은 남아공 등 11개 국가를 현지 시각 15일 오전 4시부터 적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국가별로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해 적색 국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적색 국가에서 영국에 들어오려면 시민권이나 장기 체류 비자가 있어야 하고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열흘간 격리해야 합니다. 싱가포르가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맞아야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옹예쿵 싱가포르 보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백신을 2번 맞았어도 부스터샷을 안 맞으면 접종 완료로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접종 완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쇼핑몰과 식당, 길거리 음식점에 출입하지 못하고 다음 달부터는 회사 출근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옹 장관은 현재 31%인 부스터샷 접종률을 다음 달 말까지 54%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8,000명 가까이 치솟으며 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더 강력한 거리 두기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같은 주요 지표 대부분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시차를 두고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규모가 8,000명에 가까운 7,850명이 발표가 됐는데요. 예. 일단 지난주 평일부터 해가지고 주말을 거치면서 이번 주 월화에 발생한 신규 확진자 규모로 예상을 해볼 때에는 실제로 수요일이나 목요일,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 정도 금요일까지 평일 기준으로 볼 때 적게는 9,000명대, 많게는 10,000명 가까이 발생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런 예상보다는 조금 줄어든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코로나19 유행세가 급속하게 확산을 하면서 국민들께서 위기감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방역에 동참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임 등을 자제하는 이런 방법들로 방역에 동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면서 10,000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이번 주부터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내일이나 모레 같은 경우에는 8,000명을 넘는 그런 수준의 신규 확진자 규모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특별한 조치가 없다라고 하면 급속한 유행 확산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가 1,000명 이상 나오면 일반 진료와 치료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병상과 인력 확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당국에서 1,000명 이상의 중환자, 위중증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일반 진료에 차질이 있을 거다,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준에서도 이미 일반 다른 질병이라든가 질환을 위한 어떤 중환자들에 있어서 의료 지원이 상당히 차질을 받고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상 확보나 인력 확보가 코로나19 현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대부분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병원 위주의 어떤 병상 확보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공공병원을 활용한 코로나19 병상 확보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네. 일부에서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컨벤션 센터 등을 활용한 방안도 의견으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국민 정서상이나 여기 효율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향후에 지금 같은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일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것처럼 컨벤션 센터를 활용한 임시 경증 환자 병상 확보도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우선적으로는 공공병원 특히 이제 각 지자체별로 비수도권에서도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 일반 다른 질병이나 질환에 대한 의료 지원에 상당히 차질이 불가피할 경우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밸런스 부분은 상당히 균형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악의 경우에는 임시 병상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처럼 확산세가 거세지다 보니까 정부가 사적 모임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을 포함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거리 두기로 돌아간다면 오는 금요일부터 2, 3주 정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역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특별한 조치가 시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급속한 유행 확산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주 정도면 10,000명이 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병상 확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위중증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60대 이상의 돌파 감염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신규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위중증 환자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 확진자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의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보다는 잠시 한시적으로나마 과거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 돌아가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선택, 불가피한 조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현재 가장 대표적인 안으로는 수도권의 경우에 6명까지 모일 수 있는 인원을 4명까지 줄이고 영업시간 제한도 10시까지로 단축하는 이러한 부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불가피한 조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의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는 방역 강화 조치가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아무래도 이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이후에 다시 방역 수칙이 강화된다면 시민들 그러니까 국민들의 반감이 커져서 거리 두기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보건당국 차원에서 거리 두기로 환원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께서 반드시 참여를 하실 거다. 그러니까 참여도가 상당히 높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한동안 거리두기,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가 시행이 되면서 이 자영업자분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과거에 어려웠던 부분이 해소가 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환원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경제적인 부분, 어려운 부분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의 반발은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자영업자분들의 반발에 대한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보상 조치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미크론 변이가 이렇게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3차 접종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백신 모두 추가 접종을 해야만 오미크론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말씀하신 부분은 현지 시간으로 이제 14일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매사추세츠 종합병원과 하버드대 그리고 MIT 공동연구팀에서 발표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화이자, 모더나 백신 2회 접종자 그리고 얀센 2회 접종자의 혈액을 대상으로 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 수준을 검사를 했는데 일단 중화 수준이 거의 없거나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 접종을 했을 때에는 강력한 중화 반응을 보이더라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추가 접종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유사한 연구 결과가 과거 영국의 옥스퍼드대 연구팀에서도 나온 바가 있고 그리고 그 화이자 그러니까 바이오엔테크의 자체적인 연구 결과에도 유사한 결과들이 나왔거든요. 네. 더불어서 남아공 연구팀 같은 경우에도 2차 접종했을 때는
상당히 예방 효과가 떨어지지만 이 부분이 추가 접종을 했을 때는 급격하게 상승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추가 접종, 그러니까 3차 접종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비단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가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2차 접종만으로는 특히 60대 이상의 연령층에 대해서는 중환능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3차 접종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추가 접종이 필수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모더나의 최고 의학 책임자가 오미크론이 델타와 공존한 뒤에 더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우세종인 건 맞습니다. 근데 뭐 영국과 같이 아니면 남아공과 같이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오미크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점화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델타 변이가 우점종인 건 맞습니다만 조만간에 멀지 않은 시점에 오미크론이 상당히 전파가 확산이 되면서 한동안은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공존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 뒤에 결과적으로는 오미크론,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이 델타를 밀어내고 우점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뒤에는 이 오미크론의 또 다른 제2의 오미크론이 나타날 가능성,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만 오미크론과 다른 또 다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등장 가능성은 분명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기대하는 바는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병원성 확인도 최종적으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만 만약에 병원성이 낮은 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오미크론이 델타를 밀어내고 우점화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막을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부분 병원성 데이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제2의 오미크론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오미크론, 델타나 오미크론보다는 병원성이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는 데에서 하나의 긍정적인 어떤 기대를 걸만하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 또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생명과학 2 문항에 대해 법원이 오류를 인정해 정답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생명과학 2 응시자 90여 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응시자 측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문항은 응시자 전원에게 정답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사용해 동물 집단 개체수를 계산할 경우 특정 개체수가 음수로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해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한 오류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정답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심각한 장애를 줄 정도에 이른다며 해당 문제가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 평가 지표로서의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 수능 생명과학 2 20번 문제에 대한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데 대해 강태중 평가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법원의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충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강 평가원장은 이번 일에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평가원은 이번 일이 빚어진 데 대하여 통렬히 성찰하고 새로운 평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대입 전형의 일정에는 더 이상 혼선이 일지 않도록 남아있는 2022학년도 대입 전형 절차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 2 20번 문항에 대해 정답 취소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수험생들의 입시 결과에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전망입니다. 전체 응시생 44만 8,138명 가운데 생명과학 2 응시자는 1.5%인 6,515명으로 비율은 미미하지만 과학탐구 2 과목 가운데는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응시하는 과목으로 서울대와 의학, 약학 계열 등 상위권에 폭넓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와 카이스트 등은 과탐 1과 2 과목을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 단국대 의예, 치의예, 약학과 등에서는 가산점을 줍니다. 입시 업체들은 20번을 전원 정답 처리한다면 기존 5번이 정답으로 유지될 때보다 평균 점수가 올라가 표준 점수 최고점이 1점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시에서 다른 과탐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2.8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15일 오후 3시 6분 제주도 서남서쪽 40km 부근 해역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은 14일 발생한 규모 4.9 지진 이후 발생한 15번째 여진으로 그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큽니다. 이번 여진으로 제주도 전 지역에서 진도 2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진도 2는 조용한 상태에서 소수의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는 수준입니다. 14일 제주 부근 해역에서 지진이 일어나기 전 제주도 하늘에는 마치 양털 같은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지진을 예고하는 지진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이 구름이 생기면 지진이 발생하는 걸까요? 정혜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제주도를 흔든 규모 4.9의 지진이 일어나기 전 하늘 모습입니다. 마치 양떼처럼 생긴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몽글몽글한 구름이 넓게 퍼져 방향을 지닌 것처럼 배열돼 있습니다. 지진 전조 현상으로 나타나는 지진운이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나갔다가 일 보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하늘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주차하는데 대놓고 내려가지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때가 사진을 보니까 4시 51분이더라고요, 정확하게. 사진을 몇 장을 찍고 이제 집에 왔죠. 갑자기 우두두 하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놀래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나중에 지진 나고 나서 다시 사진을 보니까 그냥 이게 지진운이었나? 이 구름의 정식 명칭은 중충운 가운데 하나인 고저군.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흔히 나타나는데 모양이 양떼와 비슷해 양떼구름으로 불립니다. 지진 발생 전에 이런 형태의 구름이 나타나는 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지진이 발생할 단층대에 응력이 누적되면 단층 면을 따라서 전하가 정렬됩니다. 정렬된 전하의 영향을 받아 대기 중의 전하도 정렬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구름 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구름이 나타나도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지진운이라는 것이 지진과 연관되어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즉 지진이 났을 때 이상한 구름이 나타났다 또는 이상한 구름이 나타났을 때 지진이 났다가 상호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지진은 첨단 과학기술로도 예보가 불가능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지진을 인간보다 미리 감지하는 동물을 이용하는 등의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날씨 관측용 인공위성 도요셋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중량 10kg의 나노급 위성인 도요셋은 고도 500km 상공에서 4기가 함께 편대 비행을 펼쳐 우주 날씨 변화를 관측할 예정입니다. 천문연은 도요셋이 궤도 비행 중 일렬로 비행하는 종대 비행과 나란히 비행하는 횡대 비행 등 편대 비행을 통해 우주 플라스마의 시공간적 변화를 미세하게 관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요셋은 내년 상반기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발사장에서 러시아 소유주 2 로켓에 실려 발사될 계획입니다. 어린이는 물론 어른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삿바늘에 공포를 느끼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주삿바늘 대신 반창고처럼 간편하게 붙이면서 약효는 더 빨리 전달되는 패치형 차세대 주사기가 개발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 대다수가 맞은 백신 주사. 주사는 개인에 따라 바늘에 대한 공포를 불러오고 실제 통증도 유발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5%는 주사 공포증 환자로 심각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반창고처럼 붙이기만 하면 되는 마이크로 니들 패치가 대안으로 각국에서 개발 경쟁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의료용 마이크로 니들 패치가 개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길이가 700 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한 마이크로 니들 패치입니다. 제가 직접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살짝 느낌만 있고 별다른 통증은 없습니다. 업체는 라이트 펀드의 지원을 받아 다른 국내 기업과 함께 코로나19 마이크로 니들 패치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통 주사는 피부를 지나 근육층에 투약해 백신 물질이 전신으로 퍼져나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니들 패치는 이런 부작용이 거의 없고 약물의 전달 효율성을 높입니다. 마이크로니들은 면역세포가 풍부한 진피층에 직접 약물을 투약하기 때문에 주사 바늘 같은 것보다는 그 면역 유도를 극대화할 수 있어서 또 안전하게 백신 효과를 나타내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니들 패치를 붙이면 백신이 피부 수분으로 서서히 녹아 진피층에 용해돼 안전하게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는 설명입니다. 주사 바늘의 통증과 공포는 없애주고 투약 효과는 증대하는 두 가지 장점이 있는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마이크로 니들 패치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주사 바늘을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주사바늘 대신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아주 작은 바늘을 활용한 백신 패치가 개발 중이라는 보도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네,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직접 취재한 이성규 기자 그리고 마이크로 니들 패치 개발업체인 라파스의 정도현 대표이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기자, 먼저 백신 관련 새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영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백신 3회 접종이 최선의 보호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100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예, 오미크론 변이는 아직 알려진 게 많지가 않아서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은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이렇게 델타에 이어서 오미크론 변이까지 등장하면서 백신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사 대신 반창고처럼 간편하게 붙이는 마이크로 니들 패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라파스의 정도현 대표이사 나와 계신데요. 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회사 이름이 라파스인데요. 어떤 의미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예, 라파스는 치유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인 라파라는 의미와 통로를 의미하는 패스의 합성어로 인류의 진정한 치유의 통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라파스의 목표를 담았습니다. 예. 회사를 창업할 때부터 마이크로니들이 누구나 통증 없이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획기적인 약물 전달 체계의 미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예. 자, 라파스는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마이크로 니들 패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마이크로 니들, 말 그대로 아주 작은 바늘이라는 소리인데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이며 그리고 어떤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마이크로 니들은 피부의 각질층을 통과해 피부 내로 유효 성분을 전달하기 위해 수백 마이크로미터 길이의 미세 바늘을 활용하는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입니다. 네. 기존 주사기의 효능과 패치의 편의성을 결합한 차세대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 쉽게 말해 패치형 무통증 주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모기 침만큼 얇은 니들을 피부에 침투시켜 약물을 효율적으로 도달하게 해 기존 주사기의 단점으로 꼽는 통증이나 외상, 감염, 두려움을 해소한 신개념 약물 전달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위장관을 거치지 않아 우리 약물을 체내에 흡수시키기 때문에 위장관 내의 효소, 음식물, 또 pH, 위장관의 운동과 무관하게 약물을 효율적으로 체내에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백신이나 생물학적 의약품들은 생산과 유통에 콜드체인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고형을 이뤄서 제품을 제형화시키기 때문에 상온에서도 유효성 약물이 파괴되지 않도록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현재는 화장품 분야에서 먼저 제품화하고 있고 그 효용성과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지만 라파스는 당뇨나 치매, 천식 같은 질병의 치료제, 전염병 백신 등에 관한 연구도 지금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마이크로 니들 패치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이 라파스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예, 라파스의 마이크로니들 제조 기술인 드랍넷 익스텐션 기술은 기존의 마이크로니들 제조 기술인 몰드를 이용한 제조 기술이 아니라 마이크로니들을 제조하는 라파스만의 독자적인 기술입니다. 용해성 마이크로니들은 피부 안에서 녹는 생체 물질로 바늘을 제작합니다. 라파스는 주로 히알루론산을 이용하는데
히알루론산은 피부에 많이 분포한 생체 물질로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을 사용해 안전하고 감염 등의 문제도 없습니다. 다른 마이크로니들 기업은 마이크로 단위의 작은 몰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약물을 붓는 몰딩 방식으로 니들을 제작합니다. 예. 몰딩 방식은 제조 공정에 약 1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자외선이나 열로 인해서 생물학적 제재를 탑재하면 변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라파스의 DEN 기술은 액체 상태의 히알루론산을 패치에 토출, 인장한 뒤 바람으로 건조해 가장 얇아진 중간 부분을 잘라내는 공정으로 5분 만에 2쌍의 마이크로니들을 제조가 가능해 생산성이 뛰어납니다. 예. 몰딩 방식은 이제 특허가 맞풀려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지만 저희 라파스의 DEN 기술은 2033년까지 특허권이 보호되는 라파스만의 독자적인 기술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이용하면 백신을 만들 수도 있는데 기존 주사 백신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네, 첫 번째로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차별점이 있고요. 현재 백신은 냉장 유통이 필요하고 보관과 투약을 위해 전문 의료시설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예. 반면에 마이크로니들 패치는 고형화 제재로 상온 유통이 가능하고 전문 의료진 도움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니들 패치 백신의 접근성과 접종 편리성은 모든 지구촌에 차별 없이 공급 가능해 글로벌 집단 면역 확보에 적합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둘째, 주사제는 근육층에 백신을 투약해 면역 유도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항원이 전신으로 확산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이크로니들 패치 백신은 면역세포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우리 피부 진피층에 직접 백신을 전달해서 적은 양의 항원으로 안전하게 면역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셋째로 주사제는 급격하게 항원을 투입해서 아나필락시스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마이크로니들 패치 백신은 고형 제조로 피부 수분에 의해서 서서히 녹아 릴리즈되기 때문에 항원을 안전하게 전달하여 면역 유도 반응을 갖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라파스는 최근에 빌 게이츠가 지원하는 라이트 펀드로부터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원도 받았는데요. 이 코로나19를 비롯해서 백신 개발 계획 어떻게 되나요?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에 대한 관심과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라파스도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기존의 마이크로니들 패치 백신 연구 개발에 더욱 집중해서 다양한 형태의 백신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경우에는 RNA 백신, DNA 백신, 제조합 단백질 백신 등의 종류가 있는데 라파스는 이 세 가지 형태의 백신을 마이크로니들 패치로 만드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글로벌 기업 또는 해외 연구기관, 국내 벤처기업과 공동으로 마이크로니들 패치 백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주사기로 투여하던 백신을 마이크로니들 패치 백신으로 개발하는 연구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인플루엔자 백신이라든지 소아마비 백신, 비형 간염 백신 등을 마이크로니들 패치 백신으로 개발하는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결핵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결핵 백신은 2021년 보건복지부 백신 실용화 사업단 과제에 선정돼서 동물 실험에서 면역 유도와 보호 능력을 검증하고 임상 실험을 위한 준비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프지도 않고 효과도 예전 주사보다 더 뛰어난 차세대 이 마이크로 니들 패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라파스의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그리고 앞으로의 주요 사업 계획도 전해 주시죠. 네. 라파스는 의약품 파이프라인으로 당뇨나 비만, 치매와 같은 만성 질환을 갖는 오랜 기간 동안 약을 투약해야 되는 이런 의약품들을 위장관계에 부담을 주지 않고 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는 환자를 대신해서 마이크로니들 패치로 그 복용 편리성을 제공하는 게 첫 번째 의약품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대중들이 관심을 갖는 감염성 질환의 예방을 위한 예방 백신 개발을 현재 활발히 집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마이크로니들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반 주사 백신과는 차별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파스는 현재 인플루엔자 백신, 인플루엔자 닭가 백신, B형 간염 백신, 서브유닛 백신을 비롯해서 DNA, mRNA와 같은 핵산 기반의 백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니들 패치 백신은 플랫폼 기술로서 다양한 백신을 탑재해서 편리하게 감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이 가능합니다. 네. 예, 라파스는 수년 내로 임상 시험에 진입해
파트너사들과 누구도 해내지 못한 마이크로니들의 대량 생산을 통한 상업화와 저개발 국가 어린이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공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마이크로니들은 피부를 통해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로서 피부 질환 치료에 매우 유용한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피부 질환에 하나의 여드름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현재 개발하고 있고 의약품용 생산시설과 자동화 제조 장치를 설치하여 내년 하반기쯤에는 미국의 일반 의약품으로 런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실한 바이오 생태계 조성이 중요할 텐데요.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바이오 산업은 미래의 유망 산업으로 인류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산업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산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일어나서 산업의 발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산업화까지 많은 연구개발 시간과 인허가에 따르는 과정, 상업화 전략 등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끈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과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나 규제기관에서도 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과감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관점에서의 규제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마이크로 니드 패치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편리하고 효능 좋은 치료제를 만드는데 이 기술이 널리 쓰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파스의 정도현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에릭 랜더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을 만나 양국의 기술동맹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임 장관이 랜더 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5월 열린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양자기술 협력 공동선언문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랜더 실장은 임 장관의 의견에 공감하며 반도체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에너지 혁신 기술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기술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측은 장관급 협의체인 한미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정부와 민간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채널로 확대해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자와 방송, 전광판 등 여러 매체의 재난 정보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재난 정보를 빠르고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차세대 통합 예경보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클릭 한 번으로 휴대전화 문자와 마을 방송, 버스 전광판 등 서로 다른 매체에 동시에 재난 정보를 전달해 효과적인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줍니다. 연구원은 또 현장 맞춤형 상황 전파 플랫폼을 개발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 요원들을 대상으로 대화방이 개설돼 이를 통해 상황실과 유관기관, 현장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이 개교 후 처음으로 일반인 대상 공개 강좌를 진행합니다. 이번 공개 강좌에는 모두 4개의 과정이 개설되며 각 강좌의 수강 인원은 20명으로 선착순 모집합니다. 이 공개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은 뒤 오는 27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에 개설되는 강좌들은 이론 교육과 실습 과정으로 구성돼 짧은 시간에 해당 주제에 대해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습니다. 비타민 B의 일종인 비타민 B12가 결핍되면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일랜드 트리니티대 의대 연구팀은 50세 이상 성인 3,800여 명을 대상으로 4년 동안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비타민 B12가 부족한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증상이 나타날 위험이 51% 높았으며 신체 활동이나 만성 질환 등 우울증과 연관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은 결과에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비타민 B12는 혈액세포와 신경세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로 육류와 생선 등 동물성 단백질과 유제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가 결국 일상 회복 이전에 준하는 방역 강화 정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가 포함될 예정인데요. 일상 회복 이후 다시 이루어지는 방역 강화 조치인 만큼 거리두기 수용성 등 국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세밀한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